다음에 오늘은 24장 합니다. 지난 시간에 23장 GDP, 국민소득, 그러니까 경제란 뭐냐라는 지표, 가장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배웠죠. 자, 두 번째, 또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지표입니다.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인데, 물가라고 쓰지가 않고 생계비의 측정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떤 것이냐? 물가가 무슨 개념이냐? 생계비의 측정이란 의미에서 물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 왜 문제가냐?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생계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생계비가 떨어지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물가인 겁니다. 물가라는 바로 사람들의 생계비 관련이다. 라는 거죠. 생계비를, 그러니까 먹고 사는 생계비를 측정하는 지표로 쓰는 것이 물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생계비를 측정하는 물가의 지표로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여기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신문에, 언론에,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얼마 올랐다. 작년 동기 대비 얼마 올랐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소위 생계비를 대표하는 지표입니다. 생계비가 얼마냐? 생계비가 올랐냐 안 올랐냐? 라는 거 물어봤을 때 뭘 찾아봐야 되느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봅니다. 지수를 봐가지고 비교 시점에 비해서 지금 이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올랐다 그러면 생계비가 5% 올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의 가장 대표 선수입니다. 물론 이제 물가 지수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하나 배웠죠.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도 물가 지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훨씬 품질이 좋은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인데 그것보다는 이거를 대표 선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수출 물가 지수 등등 여러 다른 물가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왜 대표 선수로 쓰느냐는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해할 겁니다. 자,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물가 생계비.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한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싫죠. 오르면 소위 전문적인 용어로는 구매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내 가지고 있는 돈과 살 수 있는 양이 줍니다. 그러면 가난해집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 내가 얼마나 가난해졌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사는 물건, 내가 안 사는 물건, 구입 안 하는 물건은 오르든 말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죠. 세계적으로 뭔가 한 두세 달 전에는 석탄 가격이 올라가지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석탄 가격이 올라서. 석탄 가격이 뭔가 하면 한 3배 정도 올라가지고, 중국의 자촉수라 그러는데, 중국이, 호주한테 한번 신통을 더 부렸죠. 호주가 뭔가 하면 중국 보고, 이 코로나의 근원이 너희 나라 같으니까 빨리 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이 어디 조그만 나라가 대드냐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지금 이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 수입하던 석탄 수입을 막았습니다. 호주에서 그렇게 막대하게 수입하던 석탄 수입을 막고 나니까 석탄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딴 데로 수입원을 대체한다 그랬는데 그만큼 대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중국의 전기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석탄 가지고 만드는 철강 가격이 오르고 등등 이제 엄청나게 올랐어요. 철강 가격도 한 2배 이상 올랐고, 3배 정도 올랐고, 석탄 가격도 한 3배 정도 올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끼친 것이 최근에 신문에 그런 게 나왔죠. 이 조선소들하고 우리나라 현대조선, 대우조선, 삼성조선, 조선 쪽하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하고 후판 가격 협상에서 후판 가격을 한 50% 올려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후판이라는 게 쇠입니다. 쇠.
배 만드는 쇠죠. 배 만드는 포항제철에서 그 후판을 사와가지고 그걸 용접해가지고 붙이면 그게 바로 배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들어가는 아주 뭐 전체 이 재료량으로는 최대를 차지하고 뭐 그 배 전체 비용이 한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석탄 가격이 오르니까 철강 가격이 오르고 석탄 가지고 석탄을 철광석하고 그 번복해가지고 그 녹이면 불을 떼버리면 거기서 이제 쇳물이 나오고 그 쇳물 가지고 소위 쇠판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철강이 나오는 단계인데 거기서 석탄 가격이 오르니까 이 쇳물 가격이 오르고 철강 가격이 오르니까 후판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련 업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큰 부분입니다. 뭐 어떤 데서는 플러스고 어떤 데서는 마이너스죠.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르니까 좋아요. 오르니까 포항제철은 뭔가 하면 그 매출액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아마 마진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마진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항제철한테는 굿뉴스지만 또 조선소 입장에서는 배뉴스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2, 4분기 모든 조선소의 회계 결과, 그러니까 그 이 손익 결과를 그 결산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 실적이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그 철판 가격이 오르는 것을 그때 한번에 반영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적자가 되었죠. 조선 수주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는데 2, 4분기 조선소들이 다 적자가 났다. 뭐 등등. 이게 사실은 엄청난 우리나라 산업에서의 큰 영향입니다. 큰 효과가. 근데 잘 모르죠, 여러분들. 철강 가격이 오르든 석탄 가격이 오르든 내 인생하고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한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대파 가격, 계란 가격,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값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용료 아니면 핸드폰 가격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느냐, 결국은 대상이 뭐냐, 생산자 대상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비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인 가계입니다. 일반적인 가계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죠.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대표적인 물건들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자. 그런 거죠.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물건들의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적인 물건들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건들을 선발을 합니다. 선발하는데 그게 이제 주관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제 통계청에서 뭐 나라마다 통계청에서 그런 조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가게를 통해 가지고 가계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가계부를 나눠줘 가지고 매달 어디다 얼마 썼는지 그걸 다 적어가 내달라. 뭐 어느 정도 사례는 하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습니다. 그게 이제 그 경제 상황 집계 차원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세부 품목별 어디다 얼마나 쓰는지를 다 내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품목에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이 쓰는 품목 끌어 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는 못하죠. 다 조사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쓰는 종목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한 500개 정도를 뺍니다. 500개 정도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비자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 이 500개를 항목을 빼가지고 그 가격들의 추이를 보는 거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의 구입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구입 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는 단순 평균이냐, 단순 평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건 많이 쓰고 어떤 건 적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 평균을 합니다. 그 가중치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조사에서의 실제적인 사람들의 지출 비율로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1년 동안에 쌀을 사는데 얼마 쓰더라. 아니면 한우 고기 사는데 얼마 쓰더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대파를 사는데 얼마를 쓰더라. 계란을 사는데 얼마를 쓰더라. 아니면 극장을 가는데 얼마를 쓰더라. 아니면 교통비로 버스비로 얼마를 쓰더라. 아니면 자동차 운전하면서 기름값으로 얼마를 쓰더라. 등등. 아니면 뭐 교육비로 얼마를 쓰더라. 대학 등록금 얼마, 초중고 얼마, 그 다음에 과외비로 얼마를 쓰느냐. 그런 것을 뭔가 하면 항목을 다 조사를 하고 항목별로 얼마를 쓰든지를 그 비중의 액수가 다 나오죠. 그러면 그걸 다 평균을 합니다. 평균을 해가지고 전체
1000원 중에서 뭔가 하면 1000 중에서 비율을 따집니다. 100분에서 하려고 그러면 소수점이 너무 많으니까 1000 중에서 비중을 따져가지고 이거는 뭐 30, 50, 70, 85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중치를 만듭니다. 가중치 합원 천천히로. 그래서 가중치를 만든 뒤에 거기다가 매번 그 가격, 매달 가격을 조사해가지고 그 가격을 곱해가지고 이걸 총 사는 액수가 얼마냐라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전달보다 원래가 그 사용, 그 구입액이 비싸지면 물가는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올랐다 내렸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수로 나타낸 거죠. 전달은 그게 뭔가 하면 지수라 그러면 기준은 1000입니다. 기준은 100입니다. 기준연도에 100이고, 그 다음 뭐 해에 뭔가 하면 100, 뭐 100 한 2가 됐다. 그러면 2% 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106이 됐다. 그러면 기준에 비해가 6% 오른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 지수를 나타낸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매달 이 조사 주기는 월입니다. 매달 생계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지수가 나오면 그 바스켓의 액수를 지수화시켜가지고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로서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란 것은 물가 상승률입니다. 상승률을 구할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뭐 다 지금 설명의 내용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계산법. 자, 첫 번째,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품목, 즉 재화 묶음을 결정한다. 굿앤 서비스의 비스킷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결정하는 거죠. 재화 묶음이라는 것은 소위 장바구니입니다.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장을 보는 건데 그 장이 시장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쓰는 게 다 장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오락을 위해서 쓴다든지 극장에 간다든지 뭐 그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책을 산다든지 그런 재화 묶음을 먼저 결정하고 현재 우리나라 500한 몇 개 정도로 지금 그 묶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자주 바꿀 수, 묶음을 한번 놔두면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묶음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현재 이제 이게 이런 방법이나 기준은 대부분 UN에서 만듭니다. UN에서 만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인 방법을 씁니다. 쓰지만 물론 이 묶음에 들어가는 그 항목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가 결정하죠. 대략적인 방식은 UN에서 만드는데 저 묶음은 5년마다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그런 거 5년마다 업데이트하는 게 UN에서 이제 결정해가지고 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묶음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묶음을 매우 자주 바꾸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묶음을 안 바꾸고 계속 쓰면 그 묶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요즘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변화하는 경제에서 옛날에 사용되는 물건이 지금 안 쓰는 게 있죠. 안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는 많이 쓰는 게 있는데 이 묶음이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90년대 초에 항상 시끄러웠던 게 뭔가 하면 왜 피자가 소비자 물가지수에 안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하는데 85년에 만든 묶음에 쓰는 피자 안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는 뭐든지 너무 빨리 변해서 문제인데 85년까지는 피자는 거의 안 먹었습니다. 아주 일부 사람이 먹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피자가 확 커지면서 사람들이 피자를 많이 먹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비쌌죠. 그랬으니까 야 피자 가격이 비싸다. 그래도 뭔가 하면 다들 맛있고 뭔가 많이 먹죠. 그런데 피자 값이 오르는데 뭔가 하면 물가는 뭐하냐. 여기는 피자 가격 오르는 걸 물가가 반영을 못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엉터리다. 정부 말은 못 믿겠다. 물가 발표는 다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5년 지나가지고 90년대에 이제 피자가 이제 드디어 물가지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죠.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마다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꾸도 안 되고 너무 자주 바꾸면 이 변화 양태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너무 덜 바꾸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패턴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계적으로 5년마다 이 재화 묶음은 바꿉니다. 묶음을 일단 결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각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죠. 그래서 매달 조사합니다. 매달 월초에 조사합니다. 보통 월초에. 이제 왜냐하면 발표가 월말 정도에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초 정도 발표하는데, 그걸 다 집계해 가지고 뭔가 하면 지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초에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10일 전후 정도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관보라든지 아니면 춘천15, 집집마다 뭐 춘천에 살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춘천15를 줍니다. 요즘엔 종이를 안 주고 요즘에 인터넷에 돼 있나? 종이를 줄 때는 집집마다 그런 게 한 장씩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정보 차원에서 주요 품목 3대 마켓의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춘천에는 뭔가 롯데마트도 하나고, 하나인가? 그죠? 큰 건 하나죠. 그 다음에 이마트도 하나고,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도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농협 하나로 어디를 하나 집어넣나? 이래가지고 4개 큰 가게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는 물건들의 가격을 거기 적어 놨습니다. 그게 춘천시에서 그걸 왜 난데없이 조사를 하느냐 하면, 따로 조사한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조사 차원에서 매달 조사합니다. 그럼 그 조사한 것을 지수를 만드는데 쓰기도 하지만, 그건 쓰지만, 그걸 그냥 시민한테 그 액수를 그냥 알려주자. 그러면 시민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조금 더, 뭐 경제적인 지출이나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 네 가게를 경쟁을 시켜가지고, 네 가게를 경쟁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을 15에 실어가지고 매달 보내줬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이 품목 가격 조사 결과입니다. 매달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산하는, 테이블에서 하는 겁니다. 계산이죠. 제한 묶음의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500개 가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가중치가, 여기서 가중치도 같이 계산한다고 했죠. 가중치도 결정되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전체 500개 사는 것의 비용이 나오죠. 비용이 나오면 딱 비용이 나옵니다. 비용이 나오면 비용이 뭔가 하면 처음에 기준연도, 현재 2021년이니까 2020년의 기준입니다. 2020년에 뭔가 하면 그 액수가 나올 겁니다. 그 액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21년, 뭐 이제 조금 뭐 기술적인 문제인데, 데이터는 월 데이터인데, 지수를 만들 때 기준연도를 100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100을 만들 때는 사실은 연데이터로 100을 만들었습니다. 100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월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2020년에는 12개의 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100이 되는 달은 없을 겁니다. 없지만, 2020년 이 12개의 CPI 평균을 하면 그게 딱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100을 만들어 놓은 거죠. 100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100이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 그 2020년 12개의 달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 다 했는 값이 있죠.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뭔가 하면 다 해가지고 지수로 만들어가지고 100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나왔고, 그러면 쉽게 이제 월을 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연단위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연단위로 이해한다 그러면 2020년 통행으로 해가지고 기준연도에 2020년에 이 묶음 비용이 액수가 나왔고, 그런 기준연도가 나왔죠. 그 다음에 2021년 원래 계산되는 이 묶음 비용이 나온 겁니다. 이 묶음 비용이 20년에는 예를 들어서 뭐 2,000원이다. 2,000이다. 뭐 2,000원은 어떤 거다. 한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딱 계산해 보니까 210만 원이다.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 지수를 만든다는 것은 200만 원을 1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100으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기준연도 200만 원을 10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죠. 그럼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해도 다 해주는 거죠. 원래 210만 원에도 동일하게 200만 원으로 나누고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210만 원은 100.210만, 105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기준연도를 선정하고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거죠. 즉, 기준연도 묶음 비용분의 재화 묶음 구입 비용. 그러니까 기준연도 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210만 원이다. 21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200분의 210 그러면 105죠. 이건 1.055고 곱하기 100을 하면 1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원래 물가가 5%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계산. 물가 지수가 있다. 물가 지수가 있는데 이제 지수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금 다 생소합니다. 뭐 전문적인 용어가 같이 느껴지는데 사람들한테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가 오른 겁니다. 얼마가 올랐냐라는 겁니다. 얼마 올랐냐. 그게 더 관심이죠. 그 오른 비율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물건 가격에서 오르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500개 물건 가격의 가중평균 오른 비율이 물가 상승률이죠. 그것을 500개 물건의 가중평균 물가지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물가지수의 상승률로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기 대비 물가지수 변동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 그러니까 2021년의 인플레이션율은 20년의 소비자 물가지수에다가 그 다음에 분해, 그 다음에 1년 동안에 변화했는 분이라는 것은 올해 CPI에다가 작년 CPI를 뺀 거죠. 뺀 겁니다. 빼는 것이 이제 변한 겁니다. 1차년도 CPI 분해, 그 다음에 올해 CPI에서 작년 CPI를 뺀 것.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변화했는 부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거죠.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기준연도는 이건 100이겠죠. 100이고. 아까 말한 대로 210에서 100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아까 210을 CPI로 만들면 105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의 CPI는 10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05에다가 100을 빼면, 105에 100을 빼면 5가 남죠. 100분의 5는 5%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물가가 5% 상승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에서 105가 됐다. 물가가 5% 상승했다. 라고 계산하죠. 그래서 물가지수가 얼마가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얼마 올랐다. 라는 거죠. 대파 가격이 뭔가 하면 100% 올랐다. 계란 가격이 200% 올랐다. 150%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물가 변화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가지고 보죠. 숫자 예를 가지고 이 과정을 다시 한번 하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경제는 딱 두 가지 물건만 있는 경제라고 가정합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500개, 2개인가 504개의 물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딱 두 가지 상품만 있는 경제로 가정하고 합시다. 첫 번째, 베스킷을 결정한다. 장바구니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장바구니는 이 나라 사람들의 소비 형태를 쭉 조사해 보니까 1년 동안에 핫도그 4개, 햄버거 2개만 먹고 살더라. 좀 이상하지만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핫도그 4개, 햄버거 2개, 1년 내내 지출하는 것이, 거의 한 달 내내 지출하는 것이, 어쨌든 1년 연단이니까 1년 내내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베스킷을 결정하는 것은, 베스킷은 상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 2개 상품 외에도 다양한 여러 상품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딱 이 2개더라. 주로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다들 관심 가지는 건 이 2개더라. 그래서 핫도그, 햄버거 2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구입하느냐를 다 조사한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아니면 가게당 핫도그 4개, 햄버거 2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소위 이제 가중치입니다. 가중치. 품목과 가중치를 결정한다. 자,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 기간마다, 이게 연 단위, 그러니까 매 1년에 어떤 기간에 가격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수집하니까 19년에는 가격이 1, 2, 20년에는 2, 3, 21년에는 3, 4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먼저 이 장바구니 가격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걸 구입하는 가격을 계산하죠.
핫도그 4개, 햄버거 2개 살라 그러면 19년에는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8달러가 되고 20년에는 4 곱하기 2, 2 곱하기 4, 3 곱하기 2가 되니까 8에다가 6을 하니까 14가 되죠. 2013년에는 4 곱하기 3, 2 곱하기 4, 4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20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저 2개, 4개, 2개를 사기 위해 가지고 매년 비용이 보니까 19년에는 8달러 들고 20년에는 14달러, 21년에는 20달러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매년 이 소위 구입 비용, 베스켓의 구입 비용까지 계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소비자 물가 지수로 만듭니다. 지수란 것은 기준 연도가 100이 되도록 그러면 뭔가 하면 그냥 지수 숫자를 보면 아, 지금 현재 어떤 상태구나를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비교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그냥 이 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뭐 오해를 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뭐 비교가 잘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이 비교 대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다 지수를 만든다, 지수화한다라는 얘기죠. 지수화한다는 것은 기준 연도를 100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기준 연도의 비용으로서 다 나눠 가지고 나눈 뒤에 100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연도가 8이었죠. 8을 가지고 여기서는 좀 이상하게 했는데 기준연도를 19년도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실 과정상 안 맞는데 교재 출판 시점에서가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0이나 5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19년을 했는데 19년의 값이 8이었기 때문에 8로 다 나눈 뒤에 100을 곱했죠. 그러면 처음에 말한 대로 뭔가 하면 기준연도는 10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14달러로 올랐는데 이게 100 대비 17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달러는 250이 되고 이렇게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지수로 만들고 난 뒤에 뭐 지수를 그대로 전문가들은 지수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매년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 물가상승률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뭐 2년 전에 비해서 상승률이 얼마냐 뭐 그런 거는 뭐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에 비해서 전기에 비해서 얼마 올랐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매년 인플레이션율을 보죠. 볼 때 2020년은 19년에 비해서 100에서 175로 올랐으니까 이건 뭐 계산기 필요 없이 그냥 75% 올랐다. 그러니까 암산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실제 계산하는 방법이란 것은 뭔가 하면 기준 그러니까 시작 시점 100분의 뭔가 하면 최종 시점 175에다가까지 또 변화했는 법 75 175에서 100을 빼보면 75죠. 그걸 기준으로 나누면 그게 75%가 되는 겁니다. 그게 증가율이죠. 그 다음 21년에 물가 상승률은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뭔가 하면 여기 대비해 가지고 여기 얼마나 올랐느냐? 대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변화분이 75에서 250까지 차이가 뭔가 250에서 175 뺀 거죠. 그거는 뭔가 하면 75가 되는 거죠. 75. 그러니까 175분의 75는 거기다 100을 곱하면 43%. 물론 소수점이 좀 더 나올 겁니다만은 43%가 나옵니다. 바늘림 하면. 그래서 21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43%다. 물론 이제 이 숫자라는 것은 교육적으로 뭔가 하면 간단한 숫자를 썼기 때문에 이런 허황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왔죠. 실질적으로 이런 높은 숫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활용하는 거죠. 이까지가 지수를 만든 것이고 이게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쓰는 것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I에 대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가지고 이제 1차적인 내 설명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 여기 대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여러 관련 설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이야기했지만 인플레이션율 이런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인플레이션율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냥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냥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상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트 이게 이제 뭐 공에다 바람을 집어넣다. 그게 인플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
그냥 물건 가격이 바람이 찬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바람이 어디서 나왔냐? 그 바람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화폐량에서 나온 겁니다. 중요한 경제에서 배우는 중요한 건데 어쨌든 바람이 넣은 것 그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실제 이제 그래 바람이 어느 정도 나왔느냐는 보통 이제 율로고 하죠. 전기 대비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합니다. 많이 올랐느냐. 그러면 그거는 인플레이션 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구했는 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율입니다. 율이고 보통 지난기 대비 물가 지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지난기 대비인데 이게 이제 지난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왜 필요하냐? 연간 데이터에서는 그냥 뭐 전년 대비냐 지난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연간 데이터가 아니라 월간 데이터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월간 데이터에는. 월간 데이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9월 달에 물가가 나왔다. 그러면 상승 인플레이션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8월 대비를 구하느냐? 아니면 지단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작년 9월 대비로 구하는 겁니다. 작년 9월 대비로 가야 되냐? 왜 지난기를 이야기하냐 그러면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에 따라 가지고 1년에 12달에 따라 가지고 물건 가격의 변동이 심합니다. 그 계절성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계절입니다. 실제 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소위 농업 그 산출에 따라 가지고 농업 작황에 따라 가지고 뭐 물건 가격이 뭐 굉장히 변동이 심하죠. 쌀값을 따져본다 그러면 가을에 10월, 11월에 추수철이 되면 쌀값은 폭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보릿고개 되면 쌀값은 폭등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모든 물건, 특히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신선식품 중심이죠. 계절적으로 나가는 물건 중심으로 가격 변동이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달 대비한다 그러면 실제적인 뭐 생활에는 뭐 아니면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는데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계절 요인 때문에 과대평가되고 아니면 과소평가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할 때는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 지난기라고 하는데 그냥 지난기가 아니라 연간 데이터는 문제없이 그런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지난기 대비하는데 보통 월간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를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물가 지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인플레이션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파생된 또 다른 이제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코어 CPI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자 물가. 자, 여기에서 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데 물가 지수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부 지수는 뭐냐? 식료품과 에너지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수. 그러니까 아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베스킷이 문제죠. 그죠? 아까 그 베스킷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만 뺐습니다. 빼고 나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왜 저런 논리가 나왔냐고 하면 아까 금방 설명과 마찬가지로 식료품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물론 신문이나 뭔가 언론에서는 주로 그거 가지고 깨죠. 그거 가지고 깨고 그거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 이야기하는데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진짜 인플레이션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계절성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변되는 것은 뭐 최소한 1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뭐 계란값이 뭔가 하면 예상 밖으로 지금 오랫동안 안 떨어지고 있지만 뭐 중간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뭔가 하면 뭐 올 말만 되면 다 떨어질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류독감 때문에 병아리를 죽여가지고 닭을 죽여가지고 계란값이 올랐다 그러면 다시 뭔가 조류독감 끝나고 난 뒤에 병아리 가지고 뭔가 하면 닭이 산란 닭이 다 될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계란값은 정상화되는 겁니다. 뭐 대파값 올 초에 대파값 때문에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질 듯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파값은 폭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항상 우리 나오는 것이 김장철 되면 고추, 마늘 가격, 배추 가격 한 해는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한 해는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계절적인 요인. 계절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농정의 문제입니다.
농정에서 뭔가 하면 그 예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대파값도 마찬가지인데 대파 값이 그렇게 오르니까 뭔가 하면 또 다들 대파 재배를 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대파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는 다 대파 가격이 다들 진짜 못 팔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이 재배 양의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어쨌든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오르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계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 근본적인 문제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농업 당국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는 문제는 아니다. 주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게 또 있는 것이 그다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가격. 세계 유가죠. 세계 유가도 이제 이게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충격인데 이것도 또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유가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국내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내린다고 해서 또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완전 외부 요인이고 뭐 오펙 산유국의 요인이고 외부 요인이고 어떻게 그것 때문에 뭔가 바뀌어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코어 인플레이션의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왜 저걸 만들었느냐, 결국은 물가 당국의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가 당국이 뭔가의 성적표 차원에서 만든 게 코어입니다. 그래서 물가 당국이 뭔가 이 코어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지켜라, 못 지키면 너희들 잘못이니까 너희들 책임져라 라는 차원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물가 당국이 책임을 져야 될 게 어디까지냐라고 봤을 때 매달 활짝활짝 하는 이런 식료품은 물가 당국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농업 당국, 농정 당국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이건 세계 정체의 문제지 물가 당국이 이걸 가지고 세계 유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뺐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빼고 난 뒤에 만든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변동원 CPI보다 훨씬 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주변동 원인은 이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그걸 빼면 사실은 변동은 훨씬 적은 셈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당국의 정책에 대한 성적표 차원으로 만든 겁니다. 만든 건데 한때 이걸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이걸 잘 안 써요. 한때 이제 세계적으로 물가 당국이 다 저걸 만들어 가지고 저걸 성적표로 사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잘 안 쓰는데 이제는 논리가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어차피 성적표를 볼 때 매달 성적표를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매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성적표를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식료품 가격이야 뭐 무슨 문제입니까? 계제선 1년만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연단위 1년, 2년 평균을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식료품 가격은 굳이 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유가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랐다. 뭐 그래가지고 그 물가가 다 올랐다.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랐다. 그럼 우리 책임 아니다. 라고 할 문제냐라는 거죠. 그게 올라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유지된다 그러면 그 나라는 더 오른 가격에 맞도록 경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뀌는 것이 계속적으로 더 오른 가격이 유지된다? 그러면 옛날에 비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름을 덜 쓰도록 소비도 줄여야 되고, 그 이야기는 자동차를 덜 몰고 대중교통을 더 써야 되고, 기업들도 뭔가 하면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도록 공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뭔가 하면 그것도 예를 들어가 통화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화를 줄여 가지고 물가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을 분담을 해야지 그게 없어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러면 그 고통을 분담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면 그냥 경제에서 계속 떠다니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면서 경제에 계속 애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돼가지고 요즘에는 이 지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응되는 이제 지수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수를 만드는 방법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것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매달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 장바구니입니다. 베스킷. 이 베스킷의 구성이 다릅니다. 이것은 말대로 소비자가 아니라 프로듀서, 생산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물건들로 그런 베스킷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주로 보는 거죠. 기업들이 이 회사 돌릴 때 얼마나 비용이 변하느냐라는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 철근, 시멘트, 철강, 뭐 온갖 그런 거죠. 소비자들은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물건 가지고 가격 가지고 뭔가 하면 지수로 만든 것이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구입하는 재화 서비스 묶음의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뭐 과정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하나의 유용한 부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도 자기들이 구입해야 되는 재료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최종 상품의 가격을 다 반영을 하죠. 반영을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됩니다. 소비자 가격도 따라 오르는 거죠. 1대1도 그만큼 뭐 빨리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흡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추세적으로는 조금 변동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수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수입 물가 지수, 수출 물가 지수.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하는 물건을 가지고 동일한 요령으로 만든 수입 물가 지수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일한 요령으로 만든 수출 물가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4대 물가 지수고 여기다가 GDP 디플레이터를 합치면 5대 물가 지수죠. 5대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물가를 표현하는, 물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 타이틀도 생계비의 측정이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사실은 생계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좀 부연 설명으로 이 베스킷의 문제입니다. 베스킷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스킷을 만들었는지 예를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묶음이란 거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는 뭐 500개보다 더 많아. 미국은 한 1000개 정도는 될 겁니다. 됐는데 뭐 500개인지 1000개인지 어쨌든 그것들 개수 중에서 그걸 뭔가 하면 이 분류를 해본 거죠. 분류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 중에서 거기다가 분류라는 것이 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1000개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주거 관련 게 뭔가 막 420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게 뭔가 가중치라는 겁니다. 가중치. 주거 관련돼 가지고는 두세 개가 없더라도 가중치가 높으면 뭔가 하면 이게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00 중에서 비율로 본다 그러면 주거 관련 항목이 42%를 차지하더라.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게에서 지출하는 돈이 어떤 비용으로 제일 많이 지출하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동네 그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 집 사면서 살림살이를 한다 그러면 어떤 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사람들이 어떤 데다 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우리나라는 다음에 나오고 일단 미국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비용이 주거비. 그러니까 사실 주거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지출의 40%가 넘죠. 그러니까 우리 월세 사는 사람들이 뭔가 하면 그 주거비 때문에 월세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내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에 엄청나게 월세 비용으로 뭐 다 나간다 하는 거죠. 월세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비가 이렇게 한다는 건 그게 일반적인 상태다. 미국은 대부분 그런 상태구나. 이게 월세로 낸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자가주택이 그 기회비용으로 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주거비로 하면 거의 한 40% 이상을 쓰더라. 그 다음 교통비죠. 근데 이제 교통비가 이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는데 미국은 자동차를 주로 많이 쓰죠.
땅이 워낙 넓으니까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자동차를 많이 쓰니까 뭐 기름도 많이 쓰고 그래서 교통비가 그 다음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의료, 식료품 음료 부분. 그 다음에 의료비, 병원비가 전체 지출의 거의 한 10% 가까이 되죠. 그 다음 교육 교통비. 우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비가 엄청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고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 뭐 극장, 뭐 노는데 그 다음 옷, 의복 3%, 기타 3%. 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은 지출을 하더라. 일반적인 가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지출을 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다양하죠. 다양한데 자 미국에서 첫 번째를 차지했던 것이 아까 이 주택가격이죠. 자, 없어요. 없죠. 없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문구지수의 맹점입니다. 집계가 안 돼요. 없어요. 왜 없냐? 500개 항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시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대부분 자가 아니면 전세입니다. 월세는 소수고 대부분 전세 아니면 자가인 것들. 전세 자가 그걸 뭔가 하면 X로 계산하기가 너무 힘든 거고 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마 월세가 많아지면 이제 항목으로 탁 등장할 겁니다. 등장하는데 아직은 월세가 많지가 않아요. 이제 지금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5년 내지 10년, 5년이나 10년 내에는 아마 등장할 겁니다. 월세가 그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이 자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의 최대 맹점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부분이 빠져있다. 구멍이 있습니다. 주거비가 빠져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맹점이죠. 그러니까 집값 오르고 세가 오를 때는 뭔가 하면 사실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주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 주거비가 오르는 건데 그건 하나도 반영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단점이죠. 뭐 세부 내용을 본다 그러면 뭐 음식, 숙박 뭐 많이 사 먹죠. 외식을 많이 하니까 외식. 그 다음에 식료품, 비주류 뭐 미국보다 높죠. 교통 뭐 아까 미국보다 낮죠. 17%고 12.4%고. 그래서 이제 뭐 차를 미국보다는 덜 쓴다는 거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면 그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편인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많이 돌아다닌다. 대부분 도시니까 많이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뜨문뜨문 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돌아다녀요. 출퇴근 외에는 별로 안 움직이고 뭐 그런 게 많으니까. 어쨌든 교통도 많고 교육 이게 하나의 항목으로 굉장히 10% 이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거 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거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주거 수도 광렬하고 같이 나왔어요. 전기값하고 수도값하고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9.5%밖에 안 됐다는 것은 주거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과소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표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거죠. 그 다음에 오락문화, 의료비, 보건, 뭐 의류, 신발, 통신, 뭐 기타 소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베스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 평균 도시 근로자 각고의 월 평균 소비 지출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한 몇만 명의 도시 근로자들한테 가계부를 나눠줘 가지고 그걸 다 수거한 뒤에 평균을 놓은 겁니다. 평균을 놔가지고 실제적인 데이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지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베스킷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한계점, 약점을 좀 이야기하죠. 약점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측정상의 문제점. 약점이 한 3개가 있는데,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3가지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약점이 3개가 있는데, 대체 효과, 그 다음에 새로운 상품의 등장, 품질 변화, 이거 3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 조금 많이 늘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가지수에 대해 가지고 비판 또는 비난할 때는 물가지수가 물가 오르는 것을 제대로 반영 못한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물가지수가 실제 물가를 과소평가한다는 얘기죠. 즉, 내가 사는 물건 가격은 올랐는데 정부 발표 물가는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물가지수는 물가를 제대로 평가 못하고 과소평가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 경제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오히려 물가지수의 더 큰 문제는 물가지수가 이런 효과를 반영 못하기 때문에 과대평가한다고 합니다. 물가지수는 과대평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한 건데, 자, 첫 번째는 대체 효과인데, 상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구입 형태 변화를 반영 못한다. 근데 이제 그게 있었어요. 배. 사과가 아니고 배 있죠. 배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작년부터는 사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한때 배 가격만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배에 좀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되게 올랐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웠죠. 배 가격이 뭐, 몇 배가 뛰었다. 몇 배가 뛰어가지고. 근데 이제 배가, 근데 좀 소비에 비타격성이 있는 게, 안 먹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감수성이 없는 나쁜 사람으로는 욕을 얻어먹지만 뭐 합리적인 소비자라 그러면 배 대신에 딴 거 먹으면 됩니다. 과일이라는 것은 대체성이 다 굉장히 높은 거죠. 배 없으면 사과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수입 과일 먹어도 되고 뭐 딴 거 먹어도 뭐 가게 늘린 게 뭐 싸고 품질 좋은 과일들입니다. 근데 이제 배는 또 시끄러웠던 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은 꼭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한때는 이제 그게 배 가격까지 왜 그래 호들갑이냐 그러니까 냉면집에서 배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야기죠. 냉면 위에다 배 한 조각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뭐 넣는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차원에서 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경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그건 여담이고 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배를 소비를 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배 안 먹고 사가 먹습니다. 아니면 오렌지를 먹다든지 멜론을 먹다든지 국산 멜론을 먹든다든지 딴 과일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머니가 가게 가가지고 뭐 시장 가가지고 장바고 올 때 과일은 가격 보고 대충 보고 제철 과일 품질 좋고 가격 싼 거 사옵니다. 굳이 배를 집착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배가 뭔가 하면 천의 배스킷 속에 예를 들어 가지고 5가 있었다. 그러면 천 중에서 뭔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인 거죠. 5% 차지하는데 배가격이 오르고 나면 사실은 사람들이 5만큼 안 씁니다. 비싸니까 뭔가 배 대신에 딴 걸 먹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배스킷이 바뀐 겁니다. 물건 가격이 오르고 올랐다 그러면 그 오른 것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해버리죠. 그래서 실제 뭔가 하면 그만큼 배가 전체에서 0.5% 차지할 만큼 배 가격이 오르는 것이 반영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배 먹는 것이 뭔가 하면 5가 아니라 1로 줄어버리는 겁니다. 원래 가격 탈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계산하는 방식에 따르면 여전히 배값의 비중은 5로 계산합니다. 1000단위 내에서 5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효과, 가격이 오른 것은 줄이고 더 싼 걸로 사람들이 소비를 항상 바꾸는데 그거를 반영 안 하고 그냥 높은 가격을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체 효과, 사람들의 특히 신선식품에 대해서 대체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그 대체 효과를 고려 안 하게 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과대평가된다 하는 거죠. 자, 그게 하나. 자, 두 번째,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 배스킷이 없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하면 새로운 상품을 사는 거죠. 삶으로써 뭔가 하면 더 사람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왜 사냐? 기존 상품보다 뭐 조금 이 경쟁하는 상품이 있다, 비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기존 상품을 조금 줄이고 새로운 상품을 삽니다. 전체 소비에서 뭔가 하면 소비를 뭐 새로 등장하는 데다가 소비를 하게 되죠. 그걸 왜 하냐 그러면 기존 어떤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이죠. 왜 새로운 상품을 사느냐? 좋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그 이야기는 좋다는 것은 더 소비의 품질도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출의 비용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체 효과하고 동일한 겁니다.
기존에 비해 가지고 지출을 뭔가 하면 전체 기존 지출에서 좀 줄이고 새로운 걸로 갔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더 좋다, 더 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에 따른 그 효과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상 과대평가된다 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또 품질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은 뭔가 물건의 하나의 개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극단적인 경우가 PC죠. 지금은 PC 잘 안 쓰지만 PC 같은 경우는 진짜 극단적이었습니다. PC 가격이 내가 1990년대부터 처음 PC를 샀습니다. 1900 PC가 아니야, 1981년에 PC가 처음 나왔습니다. 소위 애플 회사에서 첫 PC가 81년인가 80년인가 81년인가 그래 나왔는데, 어쨌든 내가 처음 내 돈 주고 사기 시작한 데가 90년대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90년부터 뭐 한 2년에 한 대씩은 바꾸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간격이 훨씬 더 넓어졌죠. 근데 그때 뭔가 하면 항상 90년대 내내 바꿀 때 한 대씩 바꿀 때마다 한 150만 원 전후의 PC를 샀습니다. 150만 원 전후 PC. 아주 고가품이었죠. 지금 요즘 바꾸면 100만 원 안 넘겨요. 아주 내가 뭐 그렇게 하단 일을 안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안 넘겨도 좋은 PC를 충분히 삽니다. 즉 PC 가격은 쭉 떨어지더라. 쭉 떨어지더라. 그거는 PC 한 대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PC의 품질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초기 PC하고 지금 PC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PC가 아니라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자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1970년대에 나온 애니악 같은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계산기도 뭔가 하면 그때 옛날에 메인프레임만큼 계산기가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PC 품질은 뭔가 하면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냥 PC로 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그래서 PC 가격 떨어진 건 반영됐겠죠. 그러나 품질 대비는 반영이 안 된 겁니다. PC도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많이 팔리던 소나타라고 한다 그러면 소나타도 뭔가 매년 더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는데 그냥 그 가격을 한다 그러면 품질 개선을 반영을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과대평가된다 라는 것의 이제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생계비의 측정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묶음, 그 다음에 이제 측정상 문제점 이런